곧 이어서도 설명을 드릴 것인데, 이때 대통령의 문건 교부 장면을 주시하고 있던 박성재 장관과 송미령 장관과 피고인 중에서 박성재 장관도 이 법정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최상목 장관에게 문건을 교부하는 장면을 본 기억이 난다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상을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장관에게 문건을 건넨 뒤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손에는 또 다른 문건이 있기 때문에 이때 참석자들은 대통령이 최상목 장관 외에 다른 참석자들에게도 관련한 문건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손에 든 문건을 바라보던 윤석열 대통령이 피고인에게 무언가 말을 걸고 피고인이 여기에 대답을 하며 다른 참석자들도 여전히 대통령이 손에 든 문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피고인에게 한 말도 손에 든 문건이나 피고인에게 대통령이 준 문건 내용과 관련이 있는 내용일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 피고인에게 말을 걸 때 피고인이 당황하거나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듯한 장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그 직전까지 대통령의 언행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방증입니다. 박성재 장관도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장관에게 문건을 교부하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순번 1180번 박성재 장관의 한덕수 총리 사건 증인신문 조서 녹취서를 보면 박성재 장관은 한덕수 총리 사건의 내란 사건에 출석해서 윤 대통령의 문건 교부 장면을 본 것 같다라고 증언을 하였고, 이어서 지난번 이 사건 법정에서도 원래는 어렴풋하게나마 기억을 했었는데 CCTV 영상을 보니 기억이 선명해졌다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원심은 위증죄 관련하여 김영호 장관이 나도 대통령의 조태열 장관에 대한 문건 교부를 보았다는 진술을 조태열 문건 관련 유죄의 증거로, 반대로 송미령, 정진석 등의 본 기억이 없다는 진술을 최상목 문건 관련 무죄의 증거로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설명드린 것처럼 최상목 문건관해서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비슷한 박성재 장관도 문건 교부 장면을 기억하고 있으므로 원심의 이 부분 무죄 판단은 달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심은 정진석, 신원식 등 당시 대접견실에 있던 다른 참석자들도 최상목 장관이 문건을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을 무죄 이유 중 하나로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과 다른 참석자들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는데 피고인은 정진석, 신원식, 송미령 등과 달리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시간대별 봉쇄계획 문건을 받고 언론사 단전 단수라는 임무를 부여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별도의 지시를 받지 않은 다른 참석자들과 달리 대통령이 누구에게 어떤 임무를 추가로 부여하는지를 눈여겨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점에서 박성재 장관도 이 장면을 기억하고 있다는 점이 대단히 유의미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진술 자체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문건 교부를 보지 못하였다라고 명시적으로 증언한 것과 달리 다른 송미령, 신원식, 정진석 등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거나 기억이 없다라고 유보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조태열 장관의 증언에 의할 때 최상목 장관은 대통령실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너는 원래 예스맨이니까 계엄에 대해 노라고 못했겠지라고 다소 원색적으로 말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을 비난한 최상목 장관 역시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임무를 받는지를 주목하였을 것입니다. 결국 피고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막고 자신의 내란 가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위증한 것입니다. 피고인에 대한 양형입니다. 피고인의 행동은 계엄 당시 임무 지시를 받고도 불법적인 임무 수행을 용감하게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수행했던 군경들의 모습과 대조됩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계엄사령관인 박완수 사령관을 제쳐두고 자신이 직접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하였습니다.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임무를 하달한다. 이 시간 이후 모든 군사작전은 장관이 책임진다. 오직 부여된 임무에만 전념하라. 명령에 불응하거나 태만한 자는 항명죄로 다스려 군율의 엄중함을 보이겠다. 이러한 사실은 1166번 저희가 추가로 제출했던 윤석열 등 사건 내란 1심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처음의 계획과 달리 국회 봉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로 들어가는 상황이 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에게 전화하여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서 4명이서 국회의원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 라고 급히 지시하였고,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그 지시를 국회 앞에 직접 출동해서 병력을 지휘하고 있던 수도방위 사령부 1경비단장 조성현 대령에게 하달하였습니다. 즉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1경비단장에게 하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조성현 단장은 그 지시를 받자 서대문구에 있는 주둔지를 출발하여 국회로 향하고 있던 제1경비단 이하 제2특수임무대대 병력들에게 기존 명령은 취소한다.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대기하라 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대통령과 사령관이 내린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는 이번 계엄 사태의 핵심 주동부대로 알려진 방첩사령부에도 있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포고령이 발령되자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1처장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선거관리위원회, 수원선거연수원, 서대문에 있는 여론조사꽃 등 4개 장소로 출동해서 그곳 서버 자료를 확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1처장은 예하 대령들을 4개 팀으로 편성한 뒤에 각 팀별로 1개 장소를 지정하면서 사령관의 명령을 하달하였습니다. 서버 자료 확보가 어려우면 서버 자체를 떼어오라는 명령도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받은 방첩사 대령들은 포고령이 이상하니 명령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1처장으로부터 일단 재검토할 테니 일단은 출동하라. 항명죄 우려가 있다는 명령에 따라서 서대문에 있는 여론조사꽃으로 출동하게 된 방첩사 사이버보안실장 유재원 대령은 보아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명령이 있으니 출동은 한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절대 한강을 넘지 않는다. 현장에 가지 마라. 실제로 유재원 대령팀은 목적지와 멀리 떨어진 잠수교 남단에서 대기하다 사령부로 복귀하였고, 유재원 대령은 그 사실을 구글 타임라인 등의 증거자료를 통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나머지 3곳으로 출동한 대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모두 부하들에게 현장에 가지 말고 원거리 대기하라 라고 지시했고, 그 명령을 받은 방첩사 병력들은 작전 중임에도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편의점에 들러 일부러 그곳 CCTV에 얼굴을 비추거나 고속도로 휴게소에 멈춰서 카드 결제를 한 뒤에 영수증을 챙겨두었습니다. 즉, 나는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사령부에서 출발했지만 목적지로 가지 않았고 불법적인 명령을 수행하지도 않았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려 했던 것입니다. 계엄 상황의 항명죄는 최저형이 징역 1년 이상, 수계의 경우에 따라서는 무기징역까지 규정된 중죄입니다. 만약 내란이 성공하였다면 조성현 1경비단장이나 유재환 방첩사 사이버보안실장 등은 계엄지역에서의 항명죄 수계로 처벌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최고형은 무기징역, 최저형도 징역 7년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명령에 죽고 사는 계엄군조차도 항명죄 처벌을 각오하고 임무 수행을 거부한 사례가 다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달리